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수쿨에서 전공 영양을 담당하게 된 김은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문항수를 먼저 한번 보면요. 문제 유형이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으로 처음에는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도부터는 이제 논술형이 전공에서는 폐지가 돼서 전공 부분에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구성된 23문항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논술형은 어디서 나오냐? 교육학의 경우에는 논술형으로 해서 문장으로 기술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전공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총 교육학에서 20점 그리고 전공에서 80점에서 총점이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공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보자면 전공만 보면 전공 A와 전공 B형으로 나누어서 2교시와 3교시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시간은 1시간 반씩 진행하게 되고요.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이 4문항, 서술형이 8문항 나오기 때문에 1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2문항과 서술형 9문항 해서 11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학에 나오는 한 문항을 포함해서 총 24문항이기는 하지만 전공에서는 23문항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전공의 총 만점은 80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항수 1개와 나머지 20점은 교육학에서 차지를 하게 돼서 총 24문항이 100점으로 여러분들이 채점이 되게 되는 거죠. 과목은 뭐 A형에서는 영양학이 나오고 B형에서는 식사요법이 나오고 이렇게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모든 과목이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옵니다. 난이도가 A형보다 B형이 더 어렵다?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문제의 난이도는 개인이 체감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시험이 쉬운 거고 내가 모르는 게 많으면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난이도도 A가 더 어렵다, B가 더 어렵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거는 B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하나 더 많잖아요. 기입형이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에 더 많은 문장으로 답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 분배를 조금 더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보면 기입형과 서술형, 전공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입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뭐뭐뭐뭐 하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단어로 문제를 주로 묻기 때문에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단답형에서 많이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면 단답형의 문제들은 주로 뭐 어떤 용어를 뭐 알맞게 쓰시오라던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 효소의 명칭을 쓰시오라던가 어떤 물질을 쓰시오라던가 그런 식으로 단어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기입형 위주로 나온다면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기술을 하셔야죠. 문장으로 기술을 하실 때에는 그거를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이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해석 또는 기전을 설명할 것 뭐 이런 내용들 또는 이런 것들의 평가를 했을 때 뭐와 비교할 것이라던가 뭐의 뭐 장점과 단점을 기술할 것이라던가 또는 어떠한 문제를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의 문항으로 넣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 뭐 처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제시할 것. 이런 식으로 작성 방법에 이제 문제가 몇 개가 같이 나와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묻기 때문에 뭐 과목도 여러 가지가 섞일 수도 있고 어떠한 유형들을 묻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범위도 뭐 섞일 수가 있고요. 그밖에 뭐 창의력 또는 그래서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양교육을 하려고 할 때 뭐 영양교육의 목표를 두 가지 개발하여 쓸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서술형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서술형이 B형은 지금 B형의 경우에는 9문항이 있다고 했으니까 A형의 8문항보다는 한 문제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더 고민하셔야 되고 한 문제 더 문장으로 답을 쓰는 데 시간을 조금 할애해야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로는 B형이 조금 더 어려워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과목이 A형과 B형이 다 골고루 나올 수 있고 난이도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시험 과목은 뭐가 있느냐? 영양 교육 및 상담,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 판정, 그리고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렇게 9가지 과목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를 두 개를 단을 나눠서 제시한 이유는 얘네는 제가 이론 1에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조리원리부터는 이론 2의 과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론 1에 한 거를 이론 2에서 더 심화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아예 이론 1과 2 자체에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연계성을 보시면 되는데 왜 이론 1과 이론 2로 나누었냐라고 하는 거는 이론 1에서 먼저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나서 이론 2를 이해했을 때 이론 2가 조금 더 쉽게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식품학 들어가 가지고 뭐 글리코시드 결합, 에피머 관계, 이성질체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에서 이런 베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고 이거를 이론 2에 대입을 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과목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고요. 문제가 보통 출제되는 비율은 매년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것들을 보자면 영양학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영양학은 영양학 혼자서 나오지 않고요. 생애주기 영양학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만 단독으로 보자면 사실은 출제 비율이 그닥 높지 않은 과목이기는 하지만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영양학에 대한 내용을 생애주기별로 구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는 여러분이 같이 세트라고 보셔야 되고요. 영양교육 및 상담도 많이 나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이나 영양학과 생애주기 얘네들 묶어서 보았을 때 얘네가 많이 나오고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비율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영양교육이랑 영양학 쪽에 포커스를 조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 과목 안에서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생리학, 그리고 생화학, 유기화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과목이 생리학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고 우리 에너지 대사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포질이 어떻고 그런 것들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을 이해하시려면 생리학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요법 이해하시려면 생리학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생리학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라고 했거든요. 체내에서 뭔가 대사가 일어나려면 필요한 물질들이 뭐가 있냐면 효소,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화학 물질들에 대한 반응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해요. DNA 구조가 어떻고 RNA가 어떻고 그래서 얘네가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고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어디를 구성하고 뭐 요런 것들. 그래서 탄단지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의 효소의 구조, 뭐 단백질의 1차 구조, 2차 구조 이런 것들을 생화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우리는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탄소와 관련된 이런 원자 또는 분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 뭐 카르복실기, 뭐 알데히드기 이런 작용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내에서 효소 반응이 되었든 뭐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된 특성들에 대한 것들을 유기화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영양학과 처음 들어가면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1학기에 유기화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화학 2에서 너무나 어렵게 수능 치르고 머리를 싹 비워놨던 그 탄소의 손이 4개고 뭐 그런 내용들을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과목에서 다룰 과목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얘네들 있는 거 다 물론 같이 보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마련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리학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파트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 책이나 뭐 인체 생리학 교재 같은 거 참고해 보시면 소화기계, 그다음에 내분비계 또는 뭐 순환기계, 뭐 생식기계, 호흡기계 뭐 이런 식으로 체내의 모든 기관들이 다 나누어서 그러한 시스템에서 어떠한 대사가 일어나는지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영양학에서는 이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식사요법에서도 이것들 중에 뭐 순환기계와 관련된 뭐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고혈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환기계의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영양학 할 때 같이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학에서 뭐 호르몬의 분비 뭐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 내분비 기관, 표적 기관 요런 용어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영양학에서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것들이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순환기계에서 혈압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거고 당뇨와 관련된 식사요법에서도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내분비계에 관련된 이러한 이 파트에 대한 생리학 내용을 제가 영양학이 들어가는 첫 강에서 먼저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영양학은 그 에너지 영양소의 대사들마다 기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면 이제 생리학에 있는 내용들을 그때 중간중간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생화학에 있는 DNA, RNA 요런 것들의 내용도 영양학 들어가는 1 강에서 다루고 중간에 단백질의 합성이 된다든가 뭐 단백질의 4차 구조가 어떻게 된다든가 그럴 때에도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알데히드기라든가 카르복실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게 나오는 그 시기에 필요할 때 할 거지 요것만 과목으로 하나 딱 띄어서 그렇게 시간 할애해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얘네 과목들을 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내용에 잘 섞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면 이러한 과목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밖에 영양소 섭취 기준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특히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수치를 다이렉트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뭐냐, CDRR의 개념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2025년에 올해 12월에 새로운 개정판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이게 배포가 되면 저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강의 교재를 구성을 할 거예요. 교재가 이렇게 새로운 게 개정이 돼서 나오면 국가고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참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게 변경이 되었는지, 왜 변경이 되었는지, 만약에 새로운 수치가 생겼다면 얼마나 수치가 생겼는지, 이게 그럼 새로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지, 뭐 때문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에 반영을 할 거고 이 영양소 섭취 기준 같은 경우는 꼭 영양학에서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생리주기 영양학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식사요법이라든가 뭐 영양 판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도 우리 단체 급식에서 우리가 단체 급식은 식사를 계획하잖아요. 그때 영양소 섭취 기준에 맞게 권장 섭취량 뭐에 맞춰서 또는 뭐 충분 섭취량 뭐에 맞춰서 이런 기준들에 대한 개념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과목에서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아주 세세하게 어떤 뭐 설치한 것에 대한 재질이 무엇이냐 뭐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보면 좋은데 이거를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뭐 위생관리지침서 뭐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우리가 과목으로 하나를 딱 개설해 가지고 요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것들 참고로 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강의 교재에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는 특히 아니면 단체 급식이나 아니면 식품위생학에서 주로 많이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준들은 다 위생관리지침서에 기반해서 마련된 강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이 지침서에 대한 내용들은 이 과목들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모의고사 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확장을 해서 문제를 접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교환표 같은 경우에는 식사요법 그리고 단체 급식 얘네들이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에서 최근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식사 처방을 할 때 식품교환표 중에 어떤 음식을 몇 단위를 줘야 되는지 해라. 계산을 해라. 아니면 뭐 여기서 잘못된 거를 골라라. 뭐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서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목을 여기에 이론 1과 이론 2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그러면 다 얘네들 이론 1을 먼저 하고 나서 이론 2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과목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론 1 에서는 제가 영양학이랑 생리학을 묶어서 할 거기 때문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생리학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영양학이랑 생리학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고요. 영양학은 생애주기 영양학이랑 그리고 영양 판정이랑 엮어서 많이 나와요.
영양교육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생애 주기 아이이고 뭐 건강 문제가 충치이다. 그러면 얘를 영양학이랑 연결해서 넣는다면 단당류가 충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관성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거를 영양교육이랑 연결해서 문제를 낸다면 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양 교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써라, 매체를 써라, 방법을 써라 요런 식으로 문제 과목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과목들이 믹스돼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과목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할 때는 한 과목에 대해서 먼저 다 정립이 되고 얘네들의 과목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양 판정이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론 2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리랑 식품학 얘네들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조리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재료를 조리하는 데 있어서 뭐 조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갈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향기 성분의 변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식품학은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구조 탄단지의 구조, 탄단지의 결합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영양학에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 들어갈 때 구조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보는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식품학에서는 좀 더 어렵게 막 이성질체를 설명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영양학에서 다루는 생리학 베이스가 있어야 식사요법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단체급식이랑 식품위생학은 둘 다 이제 위생관리지침서와 관련된 기준들이 얘네들이랑 엮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리원리랑 식품학이 문제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식품의 구조 이런 것들 단체급식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뭐 식사요법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조리법을 적용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과목들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 1끼리 이론 2끼리 따로 이제 팀을 딱 나누어서 나오면 좋겠지만 진짜는 이거죠. 진짜는 이론 1이랑 이론 2에 있는 과목들도 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이 어려워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식사요법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타입 질환을 하나 가지고 당뇨병인 사람 먹는 단당류와 관련된 영양학적인 걸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판정하려고 하면 판정 기준이 당뇨병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이냐라고 하는 수치를 물을 수도 있고요. 어느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위험률이 높으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되는 기전에 대한 생리학이라던가 그럼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영양교육하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등등의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식사요법 같은 경우는 이론 1 이랑도 연결하기가 쉽고 이론 2에 해당하는 다른 과목들이랑도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식사요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이나 영양학이나 식품학 주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과목들이 이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론 1 끼리만 섞이는 게 아니고 2 끼리만 섞이는 게 아니고 이론 1과 2에 있는 9 과목이 전체가 다 섞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1에서 조금 더 베이스에 대한 틀을 잘 잡아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틀을 잘 잡아 놓으면 이거를 이론 2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이론 1에서 영양학에서 했던 개념들을 이론 2에서 식사요법 할 때 한 번 더 반복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론 1의 내용이 복습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론 2에 대한 식사요법을 들어갈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저번에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과목 하나하나씩 떨어뜨려서가 아니라 얘네들을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연계해서 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론을 진행하는 상반기 동안에는 이론에서만 충실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은 기출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영양학이랑 식사요법이 믹스돼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유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기출 분석하고 나서 모의고사 보실 때 또 제가 믹스한 문제들, 연계한 문제들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풀어 보시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이해가 잘 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서 전 과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 연계나 또는 이제 문제 만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도 좀 통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좀 일괄적인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쉽게 수업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을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 1월, 6월까지 1 월에서 6 월까지는 이론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동안에 뭐 하시면 되냐면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기전이구나. 여기서 어떤 효소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베이스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알고서 있으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아니죠. 못 풀죠. 그래서 암기 같이 해야 됩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필요한 것들은 구조화해 놓으면 이게 암기가 더 잘 오래갈 수 있어요. 단기 기억 들어오는 거랑 이걸 장기화시키려면 구조화시켜 놓고 그림으로 이미지화해서 머리에다가 찰칵 청사진을 넣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조화해 놓아야 되고요. 여러 과목들 연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진행을 할 때에는 3 월까지는 이렇게 영양교육과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거기에 제가 생리학까지 추가한다고 했고요. 이론 2에 해당하는 4 월에서 6 월에는 식사요법,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품위생학 요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암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7-8 월에는 뭘 하냐 면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기출 분석은 왜 해야 되냐 하면 문제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기입형은 이러네. 서술형은 요런 거 묻네. 문제가 믹스돼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형을 분석하면 실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당뇨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자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답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우리가 뭐가 있었는지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7 월에 기출 분석을 할 때 1 월에 시작했던 영양 교육에 대한 거 요거 내용 다시 끌어내기 어렵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다시 기억 안 날 수 있단 말이죠. 그 개념들 관련된 개념들 다시 복습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반복돼서 복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습하고 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때 답안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연습해 보는 거죠. 문장으로 써 보는 거. 내가 그냥 답이 이거야 눈으로만 읽는 거랑 내가 직접 손으로 써 보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답안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답안을 작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 문장이 좀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 유기적으로 그 단어들이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정 보완하냐면 제가 이때 첨삭할 거거든요. 채점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구나. 어느 부분의 문장이 조금 이상하구나. 설명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론 알았고 기출 분석했다면 이제 풀어 봐야죠, 새로운 문제를요. 저는 모의고사를 3 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만 10주 동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항수 있었잖아요. A형 문제에서 기입형과 서술형 12 문항, B유형에서 기입형과 서술형 11 문항 그거를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이거를 10주 동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서 아 기입형은 이렇게 쓰는 거, 서술형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새로 제가 매년 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답을 쓸 수 있느냐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이론을 알고 있느냐.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했으면 답을 쓰겠죠. 근데 이해도 못 했어. 암기도 안 돼 있어. 머릿속에 없어. 그럼 답을 전혀 못 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최종 점검을 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어."라고 하면 빨리 그 부분 다시 복습할 수가 있을 거고 "내가 알고 있었어."라고 하면 진짜로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시험 앞두고 3 주만 파바박 해서 문제만 풀어 봐. 이거랑은 또 다르게 우리는 9 월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10 번이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면 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짝 빨리빨리 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충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에는 시험 보는 실제 시간과 어 그 뭐 OMR 카드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문항수, 문항의 유형, 배점, 그다음에 뭐 시험을 보는 시간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시험 환경에 대해서도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것도 이제 잘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모의고사 하는 기간에도 첨삭과 채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년 동안 11 월까지를 바라보고 1년 동안 이론, 기출 분석 그리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거를 연간 일정표라고 해서 요렇게 쭉 1 년을 달력처럼 보면 6 월까지는 이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 2달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3달 해서 11 월에 시험을 보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론할 때는 11 주, 10주 이렇게 21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7-8 월의 기출 분석도 교재로 7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때 채점과 첨삭이 들어갑니다. 모의고사는 10주 진행하면서 이때 채점과 첨삭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 개월 동안에 만약에 이론 1을 했어요. 그래, 내가 혼자서 이제 알아들었어. 암기를 했어.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 보실 거예요?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진짜 내가 이해했는지, 외웠는지? 그래서 제가 이론이 끝나는 시점과 이론 1이 끝나는 시점과 이론 2가 끝나는 시점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론 1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인출 자료를 드릴 건데 이때 인출 자료는 뭐냐 하면 제 강의 교재 기준으로 목차만 쭉 드릴 거예요. 1의 뭐, 방가로 1의 뭐, 동그라미 1의 뭐, 로마자 1의 뭐 요런 식으로 목차 있는 것만 쭉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것에 관련된 개념 뭐 예를 들어서 단당류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념을 쓰시면 돼요. 단당류. 뭐 당이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는 뭐 그중에 3 탄당에서 7 탄당까지 있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여기에 외운 거 쓰셔도 좋아요. 내가 뭐 이것과 관련된 구조가 어떻다. 뭐 요런 거 외운 것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계속 못 외우는 것만 쓰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지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지 쓰기 하시라고 목차를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단거나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핵심 정리 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키워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뭐 꼭 해서 뭐 어떻게 검사를 받고 이런 자료는 아니고 의무적인 건 아니고 일종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습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써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백지를 쓰면서 백지 쓰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그런 단어들을 색깔을 다르게 해 보면서 쓰시는 거죠. 제가 백지 쓰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나중에 이론 1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배포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인출 자료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외웠는지 이 용어들을 알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시라고 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 1이 끝나고 나면 영양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 중에서 영양학이 제일 어려워요. 영양학은 탄단지, 무물, 비. 그중에서도 탄단지의 에너지 대사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탄단지의 에너지 대사에 대한 내용들을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강을 구성을 해서 이때는 우리가 교재에서는 탄수화물에서 무슨 뭐 해당 과정, TCA 사이클 뭐 이런 과정들, 모탄당 인상 경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봤다면 제가 여기에서는 PPT로 진행을 해서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로 딱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 위치가 뭐고 여기에 어떤 작용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났고 여기에 어떤 생성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끔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 1이 종료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론 2가 종료되고 난 6월 시점에도 똑같이 인출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현장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 현장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모의고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하는 일반 모의고사는 학원의 강의실에 앉아서 하는 거고, 얘는 진짜 현장에 가서 해요. 현장.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도 학교 배정되잖아요. 그곳에 가서 시험 보듯이 학교에 가서 직접 문제를 푸는 이벤트를 지스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 기출문제 그대로 출력해 가지고 그거 모여서 푼다고 그게 공개 모의고사인가요? 의미 없잖아요. 그거 출력하는 건 누구나 다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직접 가서 직접 시험장에 가고요. 시간에 맞추어서 답안지에 직접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때 현장감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 현장감을 느껴보는 게 진짜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아 내가 여기에 갔더니 특히 어떤 게 되게 떨리더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알고 있는데도 잘 못 써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6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교육학도 하고 전공들도 하고 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6월 말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중간에 한번 모의고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어서 마지막에 6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이론을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들어가면 기출 분석할 때에는 채점과 첨삭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제가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원을 대상으로 채점과 첨삭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한번 시도해 볼까?' 왜냐면 모의고사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너무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문장으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구성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존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문장으로 써 보는 걸 연습을 해 보자."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서 이론 내용을 찾아서라도 오픈북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문장 써 보는 걸 한번 해 보고,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채점해 보고 어디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첨삭을 해 보자라고 시작을 해 봤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까지 5 개월 동안 계속 첨삭을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모의고사 할 때 문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근거도 그럴싸하게 막 되면서 문장들을 잘 구사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어서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채점과 첨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말씀드린 대로 10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때에도 채점과 첨삭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뭐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스쿨 홈페이지에 김은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영양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4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영양 만점 개념 다지기 이렇게 1, 2로 나누어서 이론을 구성을 합니다. 각 진행하는 과목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때 인출 자료, 인출 자료 배지 쓰기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론 1 종료하는 시점에 이론 1 수강생들 대상으로는 특강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론 2 에서도 영양 만점 개념 다시기에서도 인출 자료 제공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때는 아이고 이때 현장 모의고사가 한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7-8 월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때는 연간 패키지 대상으로 채점과 첨삭이 이루어지고, 모의고사 10주 동안 이루어질 때에도 채점과 첨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간 커리큘럼 게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고, 4 월에 그러니까 3월 강의가 다 이론 1이 끝나고 나서 에너지 대사와 관련돼서 이제 총정리하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 계획, 어떻게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연간 계획이랑 지금 시점에는 이제 이론 1 이라고 하는 개념 다지기 1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연간 강의는 1 월부터 11 월까지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 연간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공부 스케줄 계획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오늘 가서 수업만 듣고 끝이 아니라 '내가 1 월에는 뭘 해야지.
2월에는 뭘 해야지? 3월에 이론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뭘 해야지? 각각의 목표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일정 계획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론, 기출, 모의고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과정을 한 개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공부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공부 언제 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으세요. 나는 만약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일 병행하는 분들이다. 그럼 퇴근하고 와서 밤에 들어야지. 나는 육아 병행한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오전에 공부를 해야지. 나는 근데 밤에는 빨리 졸려서 안 돼. 그러면 출근 전에 해야지. 나는 새벽형 인간이야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할 수 있는지의 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요일에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강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끝나지만 온라인 강의는 하루 안에 날 잡고 하는 것도 물론 좋고요. 내가 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막 8시간씩 들을 시간이 안 되잖아요. 뭔가 병행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월요일, 수요일, 뭐 화요일, 목요일 뭐 요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요일에 하겠다. 내가 만약에 대학원 병행이다라고 하면 공강 있는 요일에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요일도 한번 잘 계획을 잡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얼마나 할 것인가. 한 번에 내가 무슨 월요일에 3 시간씩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 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하겠다. 4 시간씩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날,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요일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로 딱 정해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나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한 이 날은 꼭 지켜야 돼요. 이게 지키지 않으면 계속 미뤄지죠. 근데 한 번 미뤄지고 나면 미루는 건 쉬워요. 하기가 계속 싫어요. 그리고 한 번 미루고 나면 해야 될 양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나중에는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먹은 내가 계획한 그날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이나 양을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요일이랑 시간을 잡아 가지고 스케줄을 잡았어. 나는 이제 이 시간에는 무조건 공부를 잘 지키고 있어."라고만 하면 끝이 아니죠. 한 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면 머릿속에 다 외워지나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나 스스로 혼자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복습하면서 그림도 그려 보고 구조화도 해 보고 테이블로 정리도 해 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내가 장기 기억화될 수 있고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용 공부하실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강의만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일 주일에 하루에 1 시간씩만 들으면 내가 할 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 뭐 일 주일에 이틀이 되었든 3 일이 되었든 공부에 평일 중에는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복습을 하시고요. 일요일에는 쉬세요. 일요일은 쉬셔야죠. 여러분들도 하루는 쉬어야 그다음에 또 이제 일상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요일도 한번 계획하는 데 고려를 하셔야 되고 쉴 수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요일도 한번 계획하실 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는 것만 24시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쪼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하셔야지 1 월부터 11 월까지 우리는 11 개월 동안 앞으로 거의 1 년에 해당하는 날을 바라보고 지금 시작을 할 건데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중간에 한 번 이상은 밀릴 거예요. 분명히 한 번 이상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겨요. 갑자기 누구 결혼, 누가 아파, 그다음에 뭐 가족 행사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휴식하기로 했던 날에 그런 것들 채워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근데 내가 이번 주는 다 잘했다. 공부도 다 했고 복습도 다 했다. 그러면 그 주는 아주 마음 편히 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좀 마련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획을 세울 때는요. 월별로 좀 차등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이론 진행되는 걸 보면 이렇게 1 월에서 3 월까지는 과목 영양교육, 영양학, 생리학, 영양판정, 생애주기, 영양학 이 과목들 나가거든요. 1 월에서 3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과목이나 복습하는 과목에 식품위생학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1 월에서 3월 동안에는 이 과목들만 하시면 돼요. 그럼 4 월에서 6 월까지는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얘네들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4 월에서 6 월까지 할 때에는 조리원리, 식품학 얘네들만 하면 영양교육 1월 첫째 주에 1월 둘째 주에 한 영양교육 내용 다 까먹어요. 영양학 내용 다 까먹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 월에서 6 월까지 할 때에는 1 월에서 3 월에서 했던 이론 내용을 같이 복습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조리원리 복습하는 시간이랑 영양교육 복습하는 시간을 똑같이 3 시간, 3 시간 이렇게 둘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영양교육은 우리가 이론 1 하는 과정 중에 강의도 들었고 복습도 했다면 이론 2가 진행되는 4 월에 영양교육을 할 때에는 처음에 들어갔던 시간만큼 필요하진 않아요. 이제 쪼끔 빨리 갈 거예요. 쪼끔 더 속도가 붙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2번 했고 3번 했다면. 그래서 그때는 쪼끔 더 수월하게 우리가 4 월에서 6 월에 그 이론 1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 월에서 6 월은 이론 1 에서 다룬 과목들을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얘를 계속 떠나지 않게 이거를 복습을 병행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4 월에서 6 월이 됐을 때는 공부해야 되는 총 시간이 1 월에서 3 월에 하는 것보다는 쪼끔 더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쪼끔 차등적으로 해서 1 월에서 3 월에도 막 너무 빡빡하게 막 하루에 내가 8 시간씩 하겠다 막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1 월에서 3 월은 과목이 4 개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 4 월에서 6 월은 쪼끔 더 많은 시간 7 월에서 8월 되면 이제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기출 분석이기 때문에 그때는 쪼끔 더 많은 회독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월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의 스타일인지에 맞추어서 하셔야지 그냥 이것만이 방도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한번 짜 볼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1 진행할 거 우리가 1 월에 개강을 합니다. 1월 11 일에.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10 시부터 7 시까지. 하루에 7 시간에서 8 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중간에 1 시간 정도는 점심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7-8 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올라오는 강의가 7 개에서 8개 정도가 올라올 거예요. 한 강의당 시간은 1 시간 정도로 진행을 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아 내가 오늘은 8 시간은 가서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오시면 돼요.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에 8 시간 다 들을 수 있는 날을 잡거나 아니면 하루에 3 시간 다음에는 5 시간 뭐 요런 식으로 뭐 4 시간, 4 시간 요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들을지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꼭 미루지 말고 그날에는 꼭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강의 교재는 2026 년에 신간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목별로 이제 그 교재가 한 권, 한 권, 한 권 따로따로 안 나와요. 그냥 한 권에 다 합쳐서 이론 1에 해당하는 4개 과목을 다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출판돼서 나올 거고요. 제가 이 전공서적을 만든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만들 때 '영양교육이다.'라고 하면 영양교육에 대한 적어도 2개 이상의 출판사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내용들을 추려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요. 그래야 전공 그 출판사들마다 좀 누락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최소화해서 제가 다년간 축적된 강의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제작한 교재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들마다 쪼끔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과목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수산기. 수산기를 식품학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OH기. 식품화학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히드록시기. 근데 얘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같은 용어들은 제가 언급을 합니다. 과목마다 이런 용어들이 다르게 쓰이긴 하는데 얘네들 같은 말입니다. 특히 식품학이나
효소 이름이나 이럴 때 이제 비슷한 닉네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의 경우에 또는 비슷한데 헷갈릴 만한 것들의 경우에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여러 출판사들을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자료가 이제 오래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아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구나.'라고 하는 게 쪼끔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미리 헷갈리지 않게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얘랑 달라요. 구분하세요."라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교재에는 어 최신 자료들로 최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DRI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지침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DRI가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도 해당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해당하는 과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재에 오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오타가 나오거나 막 이제 정렬이 안 돼 있거나 이러면 그런 게 굉장히 보기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타가 있어 가지고 막 몇 주 지나 가지고 수정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안 그래도 헷갈리는 거 겨우겨우 외웠는데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작할 때에는 여러 번 검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타 같은 거 거의 없이 조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제작을 하는 편이고요. 저는 교재에 빈칸이 있습니다. 근데 막 빈칸이 너무 많으면 뭐 그거 받아쓰기 하느라 정신없잖아요. 수업을 놓칠 정도의 빈칸은 아니고요. 하면서 중요한 거 아니면 어려운 용어여서 한 번쯤은 직접 써 봤으면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빈칸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수업 아니에요. 그러면 졸려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필기해 가면서 직접 진짜로 스스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랑 제가 이론 진행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는 이론 1 시작할 때 그때 OT 할 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론 1 에서 다루는 과목은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학과 생리학, 영양판정, 생리주기, 영양학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학 진행할 때 생리학적인 기전 같이 설명할 거고요. 이 영양학에서 생리학적인 기전이 이해가 되어야 이게 영양판정에서 '아 그래서 이러한 분석 방법이 왜인지에 대한 원리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어떤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이 굉장히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영양학을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양학에 대한 내용을 특강으로 따로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론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1월 11 일에 개강을 해서 3 개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총 11 주차로 진행을 하고요. 설날 한 번은 휴강합니다. 근데 3 일절이라고 해서 쉬지 않아요. 우리는 3 일절과는 일 공부와는 관련이 없이 그냥 3 일절에도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스케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하루에 2 과목씩 진행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에 8 시간 동안 영양만 쭉 보잖아요. 토 나와요. 똑같은 거 계속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계속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아까 했었나? 뭐 저번에 했었던 건가?' 막 이게 좀 정신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을 쪼끔 나눠 놓으면 다른 과목 들어갈 때 '아 영양학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쪼끔 그나마 쉬운 영양 교육이니까.' 뭐 영양 교육이 쉬운 게 아니라 영양학에 비하면 쉽다는 거죠. 쪼끔 쉬운 과목이 나오다 보면 머리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좀 환기되는 것 같고. '아 좀 살았다.' 해방감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 교육하실 때 쪼끔 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양학 할 때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루에 한 과목만 너무 많이 다 몰입해서 하면 지루하고 힘들고 만약에 내가 한 주 놓쳤다 그럼 그 한 주에 아예 그냥 과목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리는 듯이 타격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하루에 2 과목씩 진행을 하는데 물론 하루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양 교육이요. 내용이 결코 많아서 제가 4 주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양 교육은 사실 날 잡으면 뭐 8 시간이면 끝날 수 있어요. 한 과목 자체가 그냥 다 통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양학에 쪼끔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영양학의 내용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영양학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한 생리학이나 생화학적인 기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양학에서는 대사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학을 보시면 11주 내내 영양학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을 쪼끔 더 자세하게 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영양학 뭐 4 시간, 5 시간 정도 나가고 영양교육은
뭐 2~3시간 정도 나가고 요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영양 교육은 시간 자체의 분량이 적어서 제가 4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3개 주기는 그럼 그거보다 양이 적어서 3 주로 편성했나요? 그게 아니라 영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단원이 뭐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다가 중간에 다음 주에 뭐 이어지고 요런 게 쪼끔 싫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아서 뭐 2 강까지 뭐 4 강까지 뭐 6 강까지 요런 식으로 강의를 단강, 단강, 단강 그 챕터마다 끊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영양교육 4 주, 영양 판정 4 주, 생애주기 3 주, 그리고 영양학은 10주 동안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제가 진행을 할 때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것들 했어요."라고 해서 거기서 쪼끔 이제 더 오늘 할 부분을 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별로 어떤 과목들이 진행이 될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뭐 시험 그날에 나갈 범위, 진도 범위 여기다가 기술한다고 해서 미리 예습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예습할 시간 있으면 복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차별로 진행하는 과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수업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먼저 개념을 분류를 합니다.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지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화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얘네들 테이블로 만드는 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다라고 하면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뭐 다당류 그다음에 그럼 단당류라면 3탄당, 뭐 6탄당, 뭐 7탄당, 이당류라면 뭐 메가당, 과당, 서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분류해서 계속 이렇게 뿌리치고 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메가당이라고 하면 이 메가당이 '메가당이 뭐지?'라고 머리에서 그냥 막 이제 그 바닷속에서 꺼내내는 게 아니라 '아 메가당은 탄수화물에 속해. 그중에 당이 2개가 연결된 이당류에 속해. 그중에 메가당은 뭐 포도당과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진행할 때 복습을 되게 여러 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거를 이번 주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영양학에서 단순당에 대한 내용을 했다. 근데 식사요법에서 한다. 그럼 당뇨병이 들어간다. 그럼 그전에 단순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식사요법에서 췌장 질환을 한다. 그럼 우리가 영양학에서 제가 생리학 들어갈 때 영양학의 생리학 과목에서 뭐 췌장의 구조 이런 거 하거든요. 외분비 기능, 내분비 기능. 그런 거 식사요법 할 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2 강, 3강 같은 영양학 내에서도 그렇고 과목이 영양학 식사요법, 영양학 영양 판정 이렇게 과목이 다르더라도 제가 여러 번 내용을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화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먼저 판서가 필요하면 판서를 먼저 보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재를 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체크를 합니다. 내용 체크해 가면서 판서에서 봤던 이 효소 이름 여기 있고 이 대사 순서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차근차근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그다음에 암기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암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저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에 대한 혜택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당 1.5 배수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직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복습 강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배수는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고 또 잠깐 졸았다. 아니면 그 부분에 뭐 도식도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 복습 강의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로 개정되는 데이터로 반영을 해서 교재도 구성하고 내용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론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인출 자료로 백지 쓰기 목차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외운 거 써 보시면서 핵심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론 1이 종료되고 나면 이론 1을 수강한 분들을 대상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무료로 이 특강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지스쿨 학습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앱이 개발 중이어서 1 월에 제가 아마 개강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월 중에 개설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콘은 미리 나왔어요. 아이콘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여러분들이 깔면 이거는 뭐 하냐 하면 제가 여기다 퀴즈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세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잠깐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세요?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기다리실 때 할 거 없죠. 그럴 때 짬나는 시간에 이 앱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거를 강의 주차별로 이번 주에 탄수화물을 들어갔으면 탄수화물의 오늘 한 내용과 관련된 퀴즈들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퀴즈를 한번 풀어 보시면 이걸 통해서 용어 같은 것들 복습해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서술형 문제는 아니겠지만 용어라든가 아니면 단어라든가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짬나는 시간을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스쿨에는 G타이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부한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했더라를 타이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앱에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공부하기 전에 계획을 하는 거죠. '내가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해야지.'라고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러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룹으로 공부한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그럼 거기 막 랭킹이 나와요. '내가 여기 랭킹에 들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해 볼까?'라고 하는 경쟁 심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조력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패키지로 수강을 하시게 되면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랑 전공을 패키지로 함께하는 경우에 할인이 돼요. 그리고 전공도 그냥 이론 1, 이론 2 이렇게 단가로가 아니라 연간 패키지 또는 상반기 이론 패키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도 할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연간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제가 7-8 월에 기출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에 채점과 첨삭이 진행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쪼끔 혜택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패키지 같은 경우에 어 할인가 패키지인 할인가에서 추가로 더 할인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할인 혜택을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지스쿨 홈페이지에서 사전 질문하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시간이 많이 돼서 몇 가지만 한번 답변을 해 드리려고 몇 개만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적게 공부하고 고득점을 맞는 법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투자했는데 점수는 많이 나오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욕심 가지고 있잖아요. 효율이 좋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효율이 좋으려면 가성비가 좋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시간 투자가 적게 하더라도 내가 그 적게 한 시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집중하세요. 그래서 공부만 빡세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임용 공부하시면서 순공 시간 얼마나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그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내가 앉아 있으면 공부 시간이죠. 근데 내가 진짜로 앉아서 공부만 한 건지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한 건지 딴 거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 시간인지 진짜 몰입해서 공부만 한 시간인지 그거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 있는 상태라면 내가 하루에 5 시간을 해도 이걸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딱 뭐가 딱 필 받았어 하면은 한 2 시간 3 시간 안에도 딱딱 끝낼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집중한 시간이 많다면 그러면 시간적인 숫자는 적더라도 분명히 효율은 높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공부한 내용이 그냥 눈으로만 읽은 것과 공부를 하면서 눈으로 읽는 동시에 머리에 들어가서 딱 기억이 된 것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양이랑 머리에 들어간 양이 동량인지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한 만큼 머리에 들어가려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잘 보시고 그것에 가성비 맞게 적게 공부하시더라도 고득점 다들 맞으시길 바랍니다.
재수생인데 너무 점수가 이번에 애매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일병행을 할 예정이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병행하시는 분들은 일병행이든 유교병행이든 뭐든 뭐 학교 대학원 병행이든 일단 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쉬는 시간, 자는 시간을 여가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일을 하시는 게 뭐 어떤 직종의 업무인지 뭐 이게 꼭 급식과 관련된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또는 경험자인지 신입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입이신 분들이라면 일에 적응하느라고 이제 낮 동안에 에너지가 다 쓰여질 거예요. 그럼 밤에 집에 와서 '아 내가 오늘 계획한 날이니까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게 지켜지기 힘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체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치지 않고 이걸 쭉 유지할 수 있게끔 평소에 잘 먹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렇게 롱런 하시기 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준비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1 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6 월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거나 이렇게 일병행이든 이렇게 강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때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때에는 강의를 짧게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강의가 너무 많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복습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휴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량이 너무 많아서 그걸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면 듣는 거에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했는지 점검하거나 복습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동영상에 끌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가 주 1회 강의를 하고 있고 한 번에 뭐 7 에서 8 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게 쪼끔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에 대한 시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복습 휴식뿐만 아니라 교육학도 해야 되잖아요. 교육학도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요런 것들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쪼금 불안한 게 있죠. '강의를 일 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면 그럼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 너무 빨리 뭐 점프 스킵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 없고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수업에 반영을 해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튀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게 올해 그랬죠. 3급 감염병. 그거를 누가 압니까? 우리가 보건교사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 분량 그 내용들은 저는 다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이라도 잘 끌고 가서 그것만이라도 잘 맞으면 상급 감염병 어쩔 수 없이 뭐 마이너스 1점 나온 거는 버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에서 점수 챙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에는 이렇게 병행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쪼끔 시간 계획을 여유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시간 스케줄 짜시는 거에 잘 고려해 보시면서 강의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강이랑 인강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직강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하면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쉬는 시간에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리와 시간이 가능하다면 직강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게 피드백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다 "응 모르겠어. 뭐라는 거야." 하는 표정이라면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의견도 뭐 이제 반영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강으로 하면 좋겠지만 거리나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괜찮아요. 만약에 직강으로 못 온다고 하셔도 인강 하시는 분들 저랑 카톡 채널 통해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 채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카톡하듯이 저랑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내적 친밀감도 생기고
이제 친숙하게 대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더 친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것까지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질문은 절대 창피한 게 아닌데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저랑 이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그냥 가벼운 것들도 막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전혀 뭐 폐가 되거나 이러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온라인의 Q&A를 보면 되게 이렇게 딱딱하게 문의를 막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카톡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질문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톡에 대화창을 보면 이제 개별 대화창이 생기다 보니까 쭉 그 대화 내용이 축적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볼 때도 '이분이 저번에도 영양학에서 뭐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아 이분이 영양학을 특히 어려워하는구나.' 좀 제가 그런 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개별 맞춤형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했던 질문에서 이게 뭐가 다른지 뭐 요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직강, 인강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직강과 인강 중에 선택하는 기준을 뭘 잡으면 좋으냐? 일단 직강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리 고려하셔야겠죠.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매번 올 때마다 기차 타고 와야 되고 이러면 비용도 그렇고 나중에 힘들어요.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일이 가능한 요일인지 일요일이 가능한 요일인지.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수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병행하시는 분들도 수업 직접 들으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일요일에 수업을 합니다. 만약에 일 병행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오기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정도는 늦잠도 자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보통 토요일에 만나지 일요일에 안 만난단 말이에요. 토요일 하루 정도는 리프레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 수업 들으러 여러분들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육아 병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애기들 케어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어요. 하루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주말 되면 더 바빠요. 얘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밥을 계속 챙겨줘야 되고 계속 엄마랑 놀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토요일에 대부분의 가족 행사들이 잡혀 있어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누구 생일 뭐 이런 것들 식사 자리 모임 있고 뭐 결혼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토요일에는 뭐 여러분들 개인 시간 가지셔도 좋고 만약에 오늘은 집에 있는 날이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수업한 거 한 번쯤 쭉 훑어보고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수업하는 걸 고수하는 것 중에 또 메리트 있는 게 뭐냐 하면 7-8 월에 기출 분석할 때 제가 채점이랑 첨삭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 보시는 거예요. 제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푸는 거 말고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써 보고 내가 쓴 거랑 해설 강의에 있는 내용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미리 풀어 오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 드리는데 토요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월, 화, 수, 목, 금 이제 출근하고 힘들었고 토요일에는 내일 있는 거 미리 한번 풀어보고 일요일에 수업 듣고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그나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수업을 하는 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수업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평일에는 그러면 교육학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 수업 들으시면 돼요. 직강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인강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날에 편하신 시간대에 이제 확인해서 그것에 맞게 이제 공부 일정 잡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리나 요일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스타일이 어땠는지도 한번 따져 보세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스타일이 어땠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내가 좀 오래 앉아서 버티는 거 잘한다.' 그럼 직강 오시는 게 좋아요. 거리랑 시간이 된다면 요일이 된다면 직강은 하루에 오시면 8 시간은 빼박 앉아 있어야 합니다. 너무 힘들죠. 물론 힘들고 지루하고 졸립고 하지만 하루만 참아내면 일 주일 동안 계속 뭐 인강 들으면서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하루만 꾸역꾸역 참아내면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왔는데.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 수능 해 봐서 알듯이 엉덩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오래 잘 앉아 있느냐. 내가 좀 벼락치기 잘한다. 오늘 하루 동안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 나 엉덩이가 좀 무겁다. 그럼 직강에 체질일 수 있어요. 특히 만약 내가 좀 맨날 계획을 미룬다. 직강 들으러 오세요.
내가 좀 의지가 적다.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좀 잘 안 된다. 직강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그날 딱 와서 이날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해내고 말 겁니다. 대신에 인강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죠. 집에서 하면 방해 요소가 중간중간 딴짓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막 그냥 책상 정리가 하고 싶어서 너무 거슬려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목이 마르고 공부할 때만 되면 청력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소리에 계속 막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인강을 듣는 경우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시간, 밤 시간. 내가 어차피 일요일에는 못 오니까 병행하니까 그럴 때에 쪼개서도 들을 수가 있죠. 하루에 8 시간 한 번에 앉아 있는 건 힘들지만 3 시간씩 나눠서 듣는 건 가능해."라고 한다면 인강으로 들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직강이나 인강이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이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응답과 관련한 내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학원에 있는 지스쿨 채널이 아니라 제 개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QR 코드 찍고 아니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개인 채팅 창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피드백도 굉장히 빨라요. 어쩌다가 새벽에 저도 이제 교재 연구하고 있는데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바로 답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 수강생 질문 주신 분이 더 당황하셨어요. 이 시간에 답변을 주셨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게 친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번에 질문할 때나 안부 이야기를 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시간 소통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되게 편하고 조작도 되게 익숙하죠. 여러분들 질문하다가 보면 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답장을 해요. "앞뒤 문맥 좀 보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카톡에서 하듯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전체적인 내용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피드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고 끝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요런 식의 핑퐁이 계속 왔다 갔다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너무 괜찮아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팅 시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일과 시간만으로 설정을 해 놨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병행하시는 분들은 밤에 공부하시잖아요. 주말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요일과 시간의 제한을 다 없애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그 요일과 시간 일요일 새벽 4 시에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보내 놓으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튀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소식들 또는 뭐 현장 모의고사 언제 진행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 채널 추가하셔서 저랑 편하게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지스쿨로 오게 된 이유는 지스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최적화되어 있는 기반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과 저의 강의가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스쿨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스쿨에서 김은진이랑 함께 영양교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임용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2027 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